조선의 역사에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궁녀로 시작해서 왕비 자리까지 오른 여인입니다.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조선 최고의 권력을 손에 쥐었던 여인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결국 왕의 명령으로 사약 한 잔을 받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여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의 이름은 장옥정, 우리가 흔히 장희빈이라고 부르는 그 여인입니다. 숙종은 그녀를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은 조선 왕조 500년 역사를 통틀어도 손꼽힐 만큼 뜨거운 것이었습니다. 숙종은 장희빈을 위해 왕비를 폐위시켰습니다. 숙종은 장희빈을 위해 조정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녀를 왕비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조선 팔도가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뜨겁게 사랑했던 왕은 결국 그녀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랑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장희빈은 정말로 조선을 뒤흔든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권력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으려 했던 한 여인이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30년 전 조선의 경복궁에서 시작됩니다. 그 궁궐 안에서 한 여인의 삶이 피어났고 그리고 그 궁궐 안에서 그녀의 삶은 꺼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조선을 뒤흔든 여인 장희빈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때는 조선 제19번째 왕 숙종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숙종은 조선왕 조실록에서도 매우 특별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강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정이 매우 격렬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숙종의 시대는 조선의 정치판이 가장 뜨겁게 달아올랐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조선의 조정은 크게 두 세력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서인과 남인, 이 두 정치 세력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서인은 성리학적 질서를 강조하며 왕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남인은 왕의 권력을 지지하며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 두 세력이 충돌할 때마다 조선의 정치판은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숙종은 이 두 세력 사이에서 절묘하게 균형을 잡으면서도 때로는 한쪽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식으로 왕권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숙종의 정치 방식을 역사에서는 황국 정치라고 부릅니다. 황국이란 정권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한순간에 권력을 잡고 있던 세력이 몰락하고 그 자리를 반대 세력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 환경 속에서 장희빈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장희빈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 싸움의 이야기이고 생존의 이야기이며 조선 왕조 500년의 가장 치열한 권력 다툼의 이야기입니다. 장희빈, 본명은 장옥정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조선 현종 7년 지금으로부터 약 350여 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장영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영은 역관 출신으로 중국과의 외교 무역에서 통역을 담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역관은 당시 조선 사회에서 중인 계층에 속했습니다. 양반은 아니었지만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상당한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장희빈의 가문은 양반 집안보다 재산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신분의 벽은 넘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장옥정은 그 신분의 한계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뛰어난 미모와 남다른 총명함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결국 그녀를 궁궐로 이끌게 됩니다. 장희빈의 어머니 쪽 친척 중에는 이미 궁궐과 연이 닿아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를 모시는 상궁과 가까운 친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인연으로 어린 장옥정은 궁궐에 들어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조선의 궁궐은 수많은 여인들이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옥정은 그 문을 열게 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조선시대 궁궐에 들어가는 여인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왕비나 후궁처럼 왕의 여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고 궁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장옥정이 처음 궁궐에 들어간 것은 궁녀로서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궁궐에 들어간 장옥정은 그 안에서 빠르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총명했고 눈치가 빨랐으며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남달랐습니다. 궁궐 안에서 장옥정은 점점 눈에 띄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장옥정이 처음 궁에 들어간 것은 숙종의 어머니인 명성왕후가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명성왕후는 장옥정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성왕후는 아들 숙종이 장옥정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알아채고 그녀를 궁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아들의 여인을 직접 쫓아낼 만큼 명성왕후의 반대는 강했습니다. 장옥정은 궁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궁 밖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장옥정을 잊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 숙종이었습니다. 숙종은 장옥정을 마음속에서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명성왕후가 세상을 떠나던 날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명성왕후가 돌아가신 뒤 장옥정은 다시 궁궐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궁녀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여인으로 후궁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조선의 권력 싸움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숙종과 장옥정이 처음 만난 것은 장옥정이 처음 궁궐에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당시 숙종은 젊은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감수성이 풍부하고 감정이 격렬한 사람이었습니다. 숙종은 처음 장옥정을 보았을 때 눈을 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당시 궁궐 안의 그 누구와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아름다움만이 숙종을 사로잡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옥정은 총명했고 왕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왕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숙종 곁에는 이미 왕비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왕비는 인현왕후였습니다. 인현왕후는 서인 집안 출신의 단정하고 덕이 높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숙종의 마음은 점점 장옥정에게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권력자의 마음이 기울기 시작하면 그것은 단순한 사랑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정치의 문제가 됩니다. 왕이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 그 여인의 가문이 권력을 잡고 반대편은 몰락하는 것이 조선의 궁중 정치였습니다. 숙종이 장옥정을 향해 마음을 열기 시작하던 그 순간부터 조선의 정치판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숙종이 장옥정에게 빠진 것은 단순한 아름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여러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장옥정의 뛰어난 용모와 총명함이었습니다. 둘째로 숙종이 처한 정치적 고독감이었습니다. 숙종은 왕이었지만 언제나 신하들의 눈치를 살펴야 했습니다. 서인이든 남인이든 신하들은 끊임없이 왕을 압박했습니다. 그 무거운 자리에서 장옥정은 숙종에게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왕에게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리는 여인이었습니다. 셋째로 당시 인현왕후와의 관계에서 오는 거리감이었습니다. 인현왕후는 덕망 높은 여인이었지만 숙종과의 사이에서 후사, 즉 자녀가 없었습니다.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은 왕에게 매우 큰 부담이었습니다. 숙종은 그런 상황에서 장옥정이 숙종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숙종은 장옥정을 후궁으로 삼고 그녀에게 희빈이라는 칭호를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장희빈이라는 이름의 시작이었습니다. 희빈이란 조선시대 후궁의 품계 중 가장 높은 단계였습니다. 장옥정은 이제 장희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조선의 권력 싸움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장희빈이 숙종의 총애를 받기 시작하자 궁궐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서인 집안이 장악하고 있던 궁궐의 권력 구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장희빈의 집안은 역관 출신의 중인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나 장희빈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인 세력이었습니다. 남인은 장희빈이 왕의 총애를 받게 되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남인은 장희빈을 지원하고 그녀를 통해 권력을 잡으려 했습니다. 반면 서인은 인현왕후를 지지했습니다. 서인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인현왕후가 왕비 자리에 있어야 권력이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갈등은 단순한 두 여인 사이의 다툼이 아니라 서인과 남인이라는 두 거대 정치 세력의 충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숙종은 이 싸움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왕은 한편으로는 정치적 균형을 생각해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매일매일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왕의 귀에 먼저 들어가는가, 누가 왕의 마음에 더 깊이 자리 잡는가, 이것이 생사를 가르는 권력 싸움이었습니다. 인현왕후는 서인의 대표적인 명문가인 민씨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덕행이 높고 마음이 따뜻한 여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숙종의 첫 번째 왕비가 세상을 떠난 뒤 인현왕후가 왕비 자리에 올랐습니다. 당시 인현왕후의 나이는 불과 15살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비가 된 인현왕후는 조선 왕조의 예법에 따라 품위 있게 왕비로서의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하지만 숙종의 마음이 장희빈에게로 기울어지면서 인현왕후의 처지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장희빈은 총명했고 전략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왕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큰 것을 원했습니다. 장희빈이 원한 것은 바로 왕비의 자리였습니다. 인현왕후와 장희빈 사이의 갈등은 단순한 질투와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비라는 조선 최고의 여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궁궐 안의 신하들과 상궁들은 두 편으로 나뉘었습니다. 인현왕후를 지지하는 쪽과 장희빈을 지지하는 쪽이 매일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전쟁 속에서 인현왕후는 점점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게 됩니다. 장희빈이 궁궐에 돌아온 뒤 남인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왕이 장희빈에게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남인은 적극적으로 장희빈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남인의 영수였던 허적과 그의 무리들은 장희빈을 통해 조정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려 했습니다. 반면 서인은 필사적으로 인현왕후를 보호하고 남인의 권력 확장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 싸움은 결국 조정에서 공개적인 충돌로 이어지게 됩니다. 숙종 15년 경신왕국이 일어났습니다. 숙종은 갑자기 남인 세력을 대거 처벌하고 서인을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남인의 핵심 인물들이
유배를 가고 일부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장희빈의 입지는 한순간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장희빈은 위기를 맞았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왕의 마음이 완전히 자신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장희빈은 알고 있었습니다. 장희빈은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반전이 일어납니다. 숙종 20년 장희빈은 숙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왕자의 탄생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왕자를 낳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권력이었습니다. 왕자를 낳은 순간 장희빈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장희빈이 왕자를 낳았다는 소식은 궁궐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숙종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왕자가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숙종은 왕자를 원자로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원자란 왕위를 이을 세자로 정해질 왕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인 세력은 이 결정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아직 인현왕후가 왕비로 있는 상황에서 장희빈이 낳은 왕자를 원자로 삼는다는 것은 사실상 인현왕후를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인의 영수 송시열은 상소를 올려 왕자를 원자로 책봉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숙종은 이 반대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숙종은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 세력을 대거 유배 보내고 처벌했습니다. 이것이 기사왕국이었습니다. 기사왕국으로 서인 세력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남인이 다시 권력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장희빈을 지지하는 세력이 조선의 조정을 완전히 장악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장희빈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사왕국 이후 조정을 장악한 것은 남인이었습니다. 남인의 지지를 등에 업은 장희빈의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숙종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왕은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기로 결심합니다. 조선 역사에서 왕비가 폐위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무런 잘못도 없는 왕비를 내쫓는다는 것은 유교 질서를 중시하는 조선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눈물을 흘리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숙종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현왕후는 서울 밖으로 내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장희빈이 앉게 됩니다. 궁녀로 시작한 여인이 드디어 조선 최고의 자리인 왕비가 된 것이었습니다. 장희빈이 왕비가 된 날 궁궐은 남인의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조용히 눈물을 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현왕후를 따르던 서인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수의 날을 기다리며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장희빈의 화려한 왕비 생활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역사가 보여주듯 권력의 정점에 오른 사람에게는 언제나 추락의 위협이 뒤따릅니다. 장희빈이 왕비가 되고 남인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지만 조선의 정치판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남인과 서인의 갈등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인은 물러나 있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현왕후의 복위를 위해 끊임없이 활동했습니다. 이 시기 조선의 조정은 매우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또 바람이 바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장희빈 역시 왕비가 된 이후 부담이 컸습니다. 왕비로서 조선 왕실의 예법을 따르면서도 자신의 지위를 지켜나가야 했습니다. 장희빈은 왕비가 된 뒤에도 숙종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숙종이라는 왕은 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격렬하고 생각이 자주 바뀌는 왕이었습니다. 왕의 마음은 언제나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마음이 다시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서인의 노론 세력이 조심스럽게 숙종에게 접근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인현왕후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며 숙종의 마음속에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인현왕후가 궁에서 쫓겨난 뒤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왕비라는 화려한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평민보다 못한 처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인현왕후는 서울 한 구석의 초라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건강은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안타까운 처지였지만 인현왕후는 원망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하늘을 원망하지도 왕을 탓하지도 않고 조용히 기도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인현왕후의 이런 모습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서인 세력은 인현왕후의 모습을 보며 더욱 강하게 복위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민간에서도 인현왕후를 불쌍히 여기는 분위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이와 동시에 장희빈에 대한 민심은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왕비가 된 장희빈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강경한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장희빈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론은 결국 숙종의 귀에도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숙종 20년대 조선의 조정은 끊임없는 정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남인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서인은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조선의 정치 상황을 이해하려면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조선의 왕은 혼자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하들의 여론이 중요했습니다. 왕이라도 신하들 전체를 적으로 돌리면 나라를 다스리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숙종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숙종은 때로는 남인을 쓰고 때로는 서인을 쓰면서 두 세력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그것이 숙종의 정치 방식이었고 황국 정치라고 불리는 이유였습니다. 이 황국 정치 속에서 남인과 서인은 서로 사활을 걸고 싸웠습니다. 패배한 쪽은 유배를 가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치열한 싸움의 가운데 장희빈이 있었습니다. 장희빈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싸움의 한가운데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남인의 운명과 함께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희빈이 왕비가 된 지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숙종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인현왕후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쫓겨났다는 사실이 왕의 마음 한구석에 무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장희빈과의 관계도 처음과는 달라졌습니다. 처음 장희빈을 만났을 때의 설렘과 열정은 세월이 흐르면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서인 세력은 숙종에게 조심스럽게 인현왕후 복위를 추청했습니다. 숙종은 한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심을 내립니다. 인현왕후를 다시 왕비 자리로 돌아오게 한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다시 한번 조선의 정치판을 뒤흔들었습니다. 장희빈은 왕비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희빈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갑술왕국이었습니다. 갑술왕국으로 남인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남인의 핵심 인물들이 대거 처형되거나 유배를 갔습니다. 장희빈을 지지하던 세력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현왕후는 다시 궁궐로 돌아와 왕비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인현왕후의 건강은 이미 크게 나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궁궐에는 무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갑술왕국 이후 장희빈의 처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왕비에서 희빈으로 강등된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지지해주던 남인 세력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조정에서 장희빈을 지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서인이 다시 권력을 잡았고 그들은 장희빈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숙종의 마음도 이제는 완전히 장희빈에게서 돌아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현왕후가 복이 된 뒤 숙종은 인현왕후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장희빈은 점점 궁궐 안에서 고립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장희빈은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지는 지금도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고 그것이 장희빈의 최후를 결정짓게 됩니다. 바로 인현왕후의 죽음과 관련된 의혹이었습니다. 갑술왕국 이후 복이 된 인현왕후는 건강이 계속 나빠졌습니다. 궁궐에서 쫓겨났다가 돌아온 인현왕후의 몸은 이미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결국 인현왕후는 복이 된 지 몇 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인현왕후의 나이 불과 34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궁궐 안에 무서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희빈이 무속인을 불러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의식을 벌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장희빈이 비밀리에 구슬하고 인형을 만들어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이 소문은 단순한 소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궁궐 안에서 저주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실제로 장희빈이 한 일인지 아니면 누군가 장희빈을 모함하기 위해 꾸민 일인지는 역사적으로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숙종의 마음에 결정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숙종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장희빈에게 향했습니다. 인현왕후의 저주 사건이 알려진 뒤 숙종은 크게 진노했습니다. 신하들이 장희빈의 죄를 아뢰며 엄벌을 청했습니다. 조정의 분위기는 장희빈을 용서하지 말라는 쪽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숙종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장희빈은 그동안 숙종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세상을 떠나는 명령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숙종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장희빈은 숙종의 아들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아들은 훗날 조선의 왕이 될 세자였습니다. 신하들도 이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 신하들은 차마 세자의 어머니를 죽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결국 결심을 내렸습니다.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리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면서 숙종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약이 장희빈에게로 향했습니다. 숙종 27년 장희빈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그날의 경복궁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궁궐 안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장희빈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사약을 들고 온 내관 앞에서 장희빈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역사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장희빈은 사약을 받기 전에 세자를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또 다른 기록에는 장희빈이 마지막 순간에 분노와 원망을 드러냈다고도 합니다. 어느 것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날 장희빈이라는 한 여인의 삶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궁녀로 시작해서 왕비까지 올랐던 여인이 사약 한 잔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때 장희빈의 나이는 43살이었습니다. 장희빈이 세상을 떠나자 궁궐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씁쓸함이 있었습니다. 권력이란 이토록 허무한 것이었습니다. 장희빈이 세상을 떠난 뒤 조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장희빈의 아들 숙종의 세자는 훗날 조선의 20번째 왕 경종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경종은
어머니 장희빈의 명예를 회복시키려 했습니다. 경종은 어머니를 옥산부 대빈으로 추승했습니다. 비록 어머니가 사약을 받고 돌아가셨지만 그 명예만큼은 되살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역사에서 장희빈은 오랫동안 악녀로 기록되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장희빈에 대한 기록은 부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역사학자들은 장희빈을 좀 더 복잡한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장희빈은 조선이라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중인 계층 출신으로 조선 최고의 자리인 왕비까지 올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사람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녀가 한 모든 일이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처했던 상황,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남으려 했던 몸부림을 생각하면 단순히 악녀라고 부르기도 어렵습니다. 과연 장희빈은 조선을 뒤흔든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권력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으려 했던 한 여인이었을까요? 그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역사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